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선 집중이 특별기획을 준비를 했는데요. 12월 3일 그날 밤 저희가 비상 특집 방송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엄혹한 시간에 저희와 함께 방송을 함께 해주셨던 현장 속 인물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다시 모셔서 그날의 기억 복기해보고요. 앞으로의 과제 진단해보는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획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긴급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을 해서 계엄령 해제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분인데요. 사성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병주입니다. 네. 의원님도 지금 유튜브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군에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군은 늘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미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군인에게 있어서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입니다. 네. 네, 앞으로 6부작으로 진행될 특별기획, 이거는 12월 3일 그날 밤 저희가 긴급 특별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함께 하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그날을 복기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손님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오디오의 주인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벌써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1년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참 정신없이 보낸 지난 네. 1년인 것 네, 같습니다. 어느 1년보다도 가장 많은 일이 있었던 1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먼저 좀 네. 그날을 좀 복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디서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 12.3 집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날 지역 모임이 있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한 1시간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데 네. 산책하고 10시 좀 넘어서 들어와서 이제 좀 씻으려고 하는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저희 방에 들어오더니 예. 비상계엄이란 거예요. 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거실에 나갔더니 이제 TV가 켜져 있는데 비상계엄이다라고 발령해서 이렇게 평온한 날 미친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비상계엄을 예고는 하고 경고는 했지만은 이런 평온한 날에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었죠. 그래서 바로 저는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 네.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대표님 비상계엄입니다. 딱 전화를 드렸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아니 이미 알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비상계엄을 왜 했대요? 그게 첫 번째 말이 그거였어요. 네, 예. 비상계엄을 왜 했다고 합니까? 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밑에. 그래서 아이고 대표님 지금 저도 모릅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는 대로 보고 드리고 지금 위험합니다. 빨리 집을 이탈하셔서 네. 국회로 오십시오. 국회의원들 빨리 소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첫 전화를 시작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의원님과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했었을 거예요. 하나는 어이없음. 그럼요. 어이없음. 두 번째는 긴장. 네. 이 상황이 또 어디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 네, 그럼요.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국회로 뛰어가셨던 거고. 네, 그럼요. 네. 근데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계엄을 거의 가장 먼저 언급하신 분 아니에요?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경고했었죠. 네. 그걸 어떻게 감지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징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손자병법에도 징후에 집중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냥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진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사전에 다 징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니의 법칙도 보면 1대 29대 300 법칙처럼 큰 사건이 나기 전에 300번의 작은 징후가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다 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늘 그것이 북한의 징후 이런 걸 보는 습관이 늘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계속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봤을 때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어허. 아, 저기 계엄할 수 있는 DNA 인자들이 많다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대통령실 청와대를 이전하는 거였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 법을 다 위반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좀 무슨 짓거리든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수시로 써요.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쓸어버리겠다는 메시지였거든요.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었고요. 그런 것들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고 마지막 이제 제가 경고했던 시점이 이제 김용영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24년 8월 12일 날 임명이 되는 순간에 아 이제는 계엄하겠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 인사가 났을 때 네네. 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구조가 뭔가 하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이 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하고 김용년 국방부 장관인데 2명 다 충안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엄이 발령이 되면은 키맨이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이거든요. 그럼 국방부 장관 김용영 가고 방첩사령관은 이미 여인영 충안파가 있었고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를 내세우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제지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고 다 충안파 일색으로 돼 있으니까 예. 본인들이 계엄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수가 있거든요. 네. 신원식 장관이 있을 땐 제가 경고를 안 했어요. 신원식 장관은 대단히 강성이긴 해도 계엄에 동의할 사람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용년과 신원식은 또 인간 그 성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김용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단히 권력욕이 강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밝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8월 15일 날 그 모 방송사에 나가서 계엄한다고 제가 경고를 했었죠. 방송에서부터. 근데 여기서 잠깐 새길 빠지면 제가 방송에서 거랑 한 번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군사 쿠데타 큰 2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을 네. 용산으로 옮긴다고 할 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걸로 간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네. 이건 물론 소설이긴 합니다만 혹시 그때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던 게 있었을까요? 그때는 오히려 저는 역성 쿠데타를 고민했어요. 그때 그걸 경고했거든요. 역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역으로. 대통령을 예. 아예 확 잡고 예, 예. 속칭 인질로 반대 잡고 세력에서 예. 정권 한껏 네. 그 호조건이 연출이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군령권의 1, 2, 3위가 용산 같은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저녁에도 한남동에 1, 2, 3위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녁에 한남동은 사실 일개 대대만 투입하면 인질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쿠데타하기 제일 조건을 그때도 만들어 제가 그걸 경고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더 징후를 보게 되잖아요. 보니까 이것은 역성 쿠데타가 아니라 친위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를 처음에 하겠구나라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아 윤석열 하는 짓거리들이 진짜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의원님 하면 지금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며칠 뒤에 특전사 수방사를 찾아가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성사가 되고 어떻게 기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그때 12월 6일이었거든요. 네. 12월 3일 비상계엄 나고 4일 날 해제가 되고
지금 국민적으로 대단히 불안해했습니다. 네. 제2의 비상계엄, 제3의 예,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것은 누구든 한 분 하고 실패했을 때 바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이건 계엄이란 건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2, 제3의 비상계엄은 막아야 되겠다. 여기서 종집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5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하고 국방 차관만 오고 핵심 지휘관은 안 왔어요. 아마 국민의힘에 방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왜냐하면 지휘관들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국군 통수권자부터 안 되겠다 해서 전쟁 원칙에 가장 힘센 부대의 적장을 항복시키면은 나머지 부대가 무너집니다. 근데 항복시킬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 네. 호랑이 굴이잖아요. 네. 그 시점에서는 사실. 그 시도를 해봐야죠. 예. 그래서 가장 핵심 부대가 다시 제2비상계엄을 하더라도 특전사 수방사잖아요. 네.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혼자 가기에는 좀 위험해서 국방이니까 국방위원님 박선원 의원한테 같이 가자. 국방위 차원에서 가는 거다. 혼자 가면 개인의 자격일 수 있는데 예. 둘이 간 국방의 자격으로 가면은 되니까 가자고 박 의원도 했을 때 선뜻 동의하셨습니까? 12월 6일 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네. 자기 바쁜데 다 취소하게 하고 오, 가겠다고 선뜻 오. 동의를 해줘서 예. 너무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좀 겁나지 않으셨어요? 아, 겁나죠. 왜냐하면은 예. 저는 가서 사실 특전사령관은 저를 해코지 안 할 거라는 좀 확신이 있었는데 왜요? 왜냐하면 뭐 군 선후배고 하니까 아는 사이셨어요? 뭐 예전에 좀 알긴 했지만은 그 특전사령관의 심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저를 억류하지는 않을 텐데 예. 가는 도착한 바로 방첩 부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헌병 지금 군사 경찰들은 자신의 직보 라인으로 보고를 해버립니다. 도착과 동시에 저는 대통령까지 보고될 거라고 알았어요. 그러면은 방첩 부대나 군사 경찰이 저를 억류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은 거죠. 그래서 박선원한테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고 처음에는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가서 3개 문장만 따와야 되겠다. 어떤 거? 첫 번째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국민께 사과한다. 그래야 다시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 다시 이런 지시가 있을 때는 나는 따르지 않겠다. 예. 특전사령관은. 예. 세 번째 이 비상계엄은 윤석열이가 지시했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야 윤석열 탄핵으로 가잖아요. 네. 그 3가지만 따서 나중에 와서 언론에나 공개하려고 했는데 차를 타고 박선원 의원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토의를 해보니까 위험한 겁니다. 혹시 억류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의 그 당시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는 동시 접속 수가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군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디? MBC 시선집중팀에게 전화를 했고 오마이TV에 제가 고정 출연해서 유튜브 2개 채널에 전화를 해서 네. 내가 30분 후에 유튜브를 튼다. 네. 그 모니터링 하시다가 네. 혹시 내가 잘못된 바로 방송에 그 발표를 해달라. 제가 김종배 시선 집중에 수시로 나와서 신뢰가 높아서 여기에 방송국은 여기에 유튜브는 오마이TV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착과 동시에 방송을 틀고 또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원래는 부대 방문을 하려면은 국방부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인처럼 면회를 신청을 했어요. 민원실에 가서 면회를 접수하고 민원실에서 기다렸다가 특전사령관 나오면서 했던 거죠. 근데 기대 이상의 발언이 그때 나왔고 네. 그것이 헌재 뭐 변론 과정이니 뭐 해갖고 상당히 어떤 뭐냐면 얘기가 많이 됐던 거죠.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안 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특전사령관 얘기는 자기가 5일 날, 그 전날 국방위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국방위를 가다가 오지 마라고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끌어내라고 이제 했다는 지시받았다는. 자세한 것들을.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아주 국방위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사실 질의를 한 1시간 가량 했었고 그때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한 80%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인터뷰 특종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요? 그때 MBC가 바로 연결을 했어요, 같이.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네. MBC 김종배 시선집중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 주불리 김종주는 많이 안 보는데 바로 저 동시 접속을 해 주셔갖고 그 뒤에 구독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 이후에 좀 많이 늘었죠. 그때까지 한 25만이었는데 50만까지 늘게 됐었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저 이 그 국면에서 저희가 의원님하고 인터뷰 참 많이 했고 네. 뭔가 특종거리도 참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근데 네. 지금이야 특종거리지만 그때는 정말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살벌한 이야기였던 게 그럼요. HID 투입 네, 네. 이야기가 사실은 거의 첫 소식을 지금 의원님이 저희 방송에 전했잖아요. 네, 그럼요. 이건 어떻게 접하셨던 거예요? 그 사실 HID에 그 참가했던 요원들의 결정적인 양심 고백성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세부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때 만날 때도 비밀 작전 하듯이 모처로 오라고 했더니 그런 데 가면 노출된다고. 네.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래 보면은 목소리 그래서 그쪽에서 만나서 모처에 들어가서 영화에서 보던 장면. 네네. 그래서 그래요, 진짜로? 접촉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인원은 실제 군의 간부인데 핵심적으로 거기에 그 정보사가 만든 결사대 같은 거기에 같이 있었던 요원이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양심 고백성 제보를 자세히 해주셔서 네. 다행히 정보사가 개입된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제 감으로는 의원님이 이 관련해서 저희하고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네. 다 공개를 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감을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네. 이제 그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네. 근데 그러면 공개 안 한 내용이 아직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확인이 덜 됐기 때문에 확인이 덜 됐거나. 네, 일부는 보안 때문에 공개가 덜 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저는 늘 2중 3중 크로스 체크된 것만 사실 국회의원 책임 있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맞죠. 그게 맞죠. 예, 그래서 확인이 덜 된 것들은 공개를 못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연이용 수첩이라든가 예. 메모장 나오면서 그래서 이번에 퍼즐을 다시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요. 모든 퍼즐을. 그래요. 네. 옛날에 MBC 프로그램 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그 버전으로 지금이라도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맞추어서 네. 제가 한번 조만간에 좀 말씀을 하나만 드리려고 그래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감이 있었고 네. 이제 그때 저 직후에 이제 바로 박선원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박선원도 아마 보안 때문에 네. 말씀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잠수정 포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네, 네. 관련된 뭔가도 있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그 전 단계에서 거고. 그러니까 네, 12.3 내란 전 단계가 되겠죠. 준비 과정에는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 체크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그래요? HID 문제나 예를 들면 뭐 전에 청주공항 폭파 문제나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한 곳에만 제보가 받은 거라서 예. 다른 체크 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크로스 체크가 잘 안 돼서 네. 밝히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노상원이라는 존재는 그 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 전에 그냥 그 자세히는 몰랐고요. 예. 그런 인물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죠. 이제 군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에 예. 아마 정보사령관이나 정보학교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정군 지휘관 회의할 때 이렇게 악수하는 정도 그런 정도고 그때는 뭐 노상원의 존재가 포스타와 또 완스타는 투스타 차이가 많잖아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그냥 악수하는 한 분 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 그 실체를 알면서 저도 대단히 놀라워했죠. 노상원 수첩 내용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것은 처음에는 너무 끔찍했고요. 예. 나중에 쭉 제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것이 내란의 전체적인
불행이었구나. 그래서 노상원은 12.3 내란의 기획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죠. 네, 지금은 더 확신이 얼마 전에 있죠.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서 해독이 안 되던 페이지가 해독이 됐고 네. 1번. 그다음에 지금 그 내란 특검에 의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가 포렌식되면서 메모가 나왔잖아요. 네. 이 두 가지와 기존에 알려진 노상원 수첩 내용과 매치되는 부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정리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그것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하면 노상원 수첩이 만들어진 시점은 예. 23년 한 8월경으로 전 추정을 해요. 2년 전에. 네. 왜냐하면 그의 11월에 군 장군 인사가 있거든요. 장군 인사에 대한 아웃라인을 거기 적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대로 인사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23년 한 8월경 총선 전이죠. 네. 그래서 총선 전후로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미 그때 계획을 했구나 하는데 일치되는 면들이 있죠. NLL 일대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여건을 만든다. 이거와 여인영의 수첩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체포 명단 중에 그 당시엔 이재명은 일치하고요. 그 당시엔 이준석을였더라고요. 그때 그래요? 예, 여인영은 그러니까 23년 그때는 윤석열의 눈의 가시가 이준석이었고 여인영은 그 1년 후 작년 11월이었잖아요. 이준석은 빠지고 한동훈이가 들어갔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23년 여름경이라는 거고 이건 1년 후 시점이고. 그 시점에서 윤석열의 눈의 가시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눈의 가시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총선 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김민석은 안 들어갔어요. 21대 김민석은 당에서 큰 역할을 없었어요. 22대 오면서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서 역할이 커지면서 김민석이가 들어가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시점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방향은 거의 같아. 라고 보여지는 그래서 거죠. 결국은 내란 모의의 기점이 그러니까 네. 2024년 4월이 아니라 네. 2023년 10월 이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명단만 봐도 실제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최재형 목사는 여기 여인영에 나오잖아요. 23년 그때는 최재형 목사는 눈에 가시가 아니었거든. 왜냐하면 그때 아마 그게 이제 불거진 게 1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작성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쭉 그 두 개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개념은 일치하고 그 업데이트가 이렇게 여인영에서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여진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란 1주기 시선집중 특별기획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내란 1주기 시선집중 특별기획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날의 어떤 복귀를 하다가 좀 얘기가 끊어졌는데 혹시 그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여인영 메모 속에서 더 눈에 띄는 다른 점이 혹시 좀 있었을까요? 네, 여인영 메모 속에 보면 양정천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양정천을 오타로 양정천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명단은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지시한 거다라고 봤어요. 왜요? 왜냐하면 양정철의 존재는 사실은 지금은 묻혀 있잖아요. 21대 총선 때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21대 총선의 전략을 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여인영이나 실제 노상원. 김용년이나 네. 여인영 입장에서는 양정철이 뭘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는 양정철 삼철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지 전략을 짤 정도의 핵심 인물인 건 모르거든요. 구체적인까지는 몰랐다. 그러니까 위에서 받아 적을 때 잘 모르니까 천으로 적었고 양정철은 21대 총선의 부정선거를 전략을 짰으니까 21대 총선도 부정선거였다. 그 인물이 양정철이고 철을 양전천으로 그러니까 오기를 한 게 예.
양정철이라는 인물과 그의 위상과 역할을 알았다면 오기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잘못 쓸 수가 없다. 네, 네. 누군가 다 받아 적은 거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걸 불러줄 그러네. 수 있는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로 보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인영의 그 명단은 여인영이나 김용현이가 작성했다기보다는 윤석열과 김건희 거기 최재형 목사 나오잖아요. 네. 사감이 있잖아요. 김건희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작성한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비밀의 열쇠들이 하나하나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네.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서 제가 전체 퍼즐을 지금 다시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기점을 언제라고 보세요? 내란 특검 저희 여인영 메모에 따르면 이제 2023년 10월 이전이다. 네. 혹시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걸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는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된다. 반국가 세력 이런 단어들 그렇죠. 그걸 언제부터 썼는지와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그쪽 측에서는 22년부터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집권하면서부터 그 장기 집권의 불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네네. 그렇게. 그러면 그 만약에 집권처럼 이제 김용현과 네. 집중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결국은. 네. 알겠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좀 복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그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풀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관련해서는 좀 군 문제에 대해서 좀 네. 일단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좀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특검 수사 말고 국방부 차원에서의 자체 조사는 어느 정도로 지금 면밀하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직 저는 안규백 장관이 자체 조사단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예. 거의 마무리는 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결과를 브리핑을 좀 하라고 요구는 했는데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라서 네. 잘 돼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 최초에는 한 20명 규모의 조사단을 편성했다가 저희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 특별위원회에서 가서 요구를 했거든. 그거 갖고 택도 없다. 한 50명 규모로 한번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규모를 늘렸고 나름 안규백 장관이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 철저히 하고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뭐니까 군 인사 대상이 뭐 하마평 이런 게 나왔을 때 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내란에 가담한 의혹인데 어떻게 승진 대상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가 완료가 안 됐다라는 반증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초기에 사실 영관급 진급, 소령, 중령, 중령, 대령까지가 했었어야 돼서 예. 그거는 이제 이걸 조사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내담에 가담한 인원이 승진도 하고 네. 또 좋은 보직을 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군 인사는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이 조사가 끝난 후에 하겠다 해서 자꾸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관여됐다면은 인사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점을 여쭤볼게요. 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군사 쿠데타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얼마나 얼룩지고 왜곡을 시켰는지는 장성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장성 단위로 국한에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는데 안 됩니다라고 직을 걸고 반대한 장성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제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고 예. 우려하는 지점이었거든요. 네. 사실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예. 군의 명예가 실추돼서 예. 그때가 제가 육사 생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군생활 하면서 실제 절치부심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는 다시는 이런 쿠데타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하고 그렇고 쿠데타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할 정도로 네네네. 됐었는데 예. 한 명도 거기에 직을 건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요. 12.3 내란 이후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걸고 전역한 인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네. 있는 것들이 좀 부끄러운 면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헌법 교육
민주주의 교육의 어떤 부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양식의 부족이라고 뭐 어떤 측면에서 이 원인 진단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일단은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대단히 지켜왔어요. 예. 헌법 5조 2항에도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중립을 지키는데 정치에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아, 역설이네요, 그게. 예, 정치에 정치를 전혀 무관심하니까 모르니까 휘둘렸다. 예,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예, 예. 대통령과 장관이 지시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따라야 되지 그냥 않느냐. 명령. 네, 명령이라고 명령 생각하니까. 개통에 따른 지시니까 따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교육이나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했을 때 중립도 가능한 건데 역설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헌법 교육을 좀 강화해서 이제는 장교들 인간할 때도 헌법에 손을 얹고 헌법 수호에 목숨 걸어야 된다. 오. 헌법이 우리의 최고 가치잖아요. 예. 그런데 군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상명하복,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그렇죠. 많이 강조해 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런 불행한 일에도 한가하지 못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따르든가 침묵하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때 나왔던 지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인사, 네. 진급과 보직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그 장성들을 꿰어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네. 장성들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사실 군에서 진급이 대단히 중요하죠. 뭐 계급 사회니까. 예. 네, 계급 사회고 사실 다른 직장에서도 다 계급 나름의 직위가 있는데 네. 군에서는 계급이 보이잖아요. 계급을 달고 다니고 그리고 계급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권한과 책임도 엄청 커지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진급에 상당히 목숨 걸다시피 하고요. 예. 또 전역 후에도 계급이 따라다녀요. 좀 예비역 뭐 투스타 출신이다. 저 같은 예비역 대장 출신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문화는 아닌데 예. 거기에 좀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죠. 하나 또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이건 12.3 내란이 터지기 전에도 이제 사실은 나왔던 게 충암파라는 단어는 이미 언론에 의해서 운이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올 때 하나회가 있잖아요. 우리 네. 하나회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충암파도 결국은 사주직이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의해 보도될 정도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군 내부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제어가 안 됐던 걸까요? 역시 정점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정점에 있었고 예. 충암파 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어.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핵심 보직에 네. 였던 것들이 문제가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충암파가 다 이 비상계엄 하에서 핵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 뭐 그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충암파가 소수이니까 예. 충암파 갖고는 이런 계엄을 모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플러스 소위 말하는 용연파 김용연이가 신뢰하는 김용연과 인간 그렇죠. 이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이번엔 저는 계엄이 12.12 구테타는 하나회가 일으켰다면은 이번 12.3 내란은 충암파 플러스 용연파가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또 하나 지금 그 예비역 장성들 모임도 상당히 그때서 그 주목이 많이 됐고 문제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네, 이른바 사실은 노상원도 오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른바 오비가 그러니까 YB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네. 이 현상 이것도 결국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군에서? 네, 그렇죠. 사실은 예비역이 되고 나서도 군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 네. 중립을 해치는 통로가 그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단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예비역 뭐 성우회라든가 뭐 예. 제양군인회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현역과 단절을 하고 자체 뭐 이런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비역으로 전역을 하게 되면은 사실 취업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비역 장성들이나 예비역 대령들도 군 언저리에서 어떤 뭐 군 자문위원, 정책위원 또는
훈련 평가관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과 끊길까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한편으로 또 정치권으로 연결이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통로가 돼버리는 거, 중간 네. 다리가 돼버리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군은 예비역하고 관계에서도 진짜로 단절될 수 있는 예, 구조가 예.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 우리 장군님의 모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육군 사관학교. 네, 그러니까 요번까지 해서 3번의 쿠데타 시도에서 주역은 항상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군의 주류가 육사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네. 계엄 같은 걸 하면 육해 공군 중에 해공군이 하는 게 아니라 지상군이 하다 보니까 육군이고 육군의 주력이 주로 이제 핵심 그렇죠. 엘리트들이 이제 육사다 보니까 예. 거기에 계속 육사가 연루되는 이런 면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예.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육사 교육부터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교육 정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교육입니까? 민주주의 교육이죠. 예. 민주주의 교육과 생각하는 교육. 육사 교육도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리더를 가르치는 교육인데 예. 팔로우를 요구하거든요. 절대 복종 이런 거를 오. 리더는 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판단해야 되고 예. 그래서 육사 교육은 사실은 따르는 훈련을 많이 시켜요. 음. 군인을 만든다는 이유로 음. 그래서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따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위주로 물론 리더 교육도 하지만은 팔로우십이 더 많이 훈련 내용 속에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문화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육사 교수 그래서 네. 40%를 민간으로 개방한다. 뭐 이런 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네.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안이 되죠. 육사 교수들이 주로 이제 육사 출신 장교들이 해요. 물론 그분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군인 생도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못하는 거예요. 좀 일률적인 생각하게 하잖아요. 저는 다행스럽게 육사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요? 철학가를 인원들은 오. 좀 그래도 늘 본질을 보려고 그러고 그때 철학 교수님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저는 평생 도움이 되고 지금도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은 천편일률적으로 네. 어떤 빵의 틀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어떤 그런 장교의 어떤 모형을 만들고 찍어내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경직되잖아요. 네. 생각은 늘 자유롭게 하면서도 본들을 꿰뚫어보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 있는 장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죠. 한때 뭐 그러니까 육사 교육 말고 그 시스템 문제로 다루는 사관학교 통합 얘기도 좀 나온 바가 네.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큰 대안이 안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들을 민간으로 바꾼다든가 또는 뭐 커리큘럼도 바꾸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그 이 쿠데타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육사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방첩사입니다. 네, 그렇죠. 방첩사도 빠지질 않거든요. 네. 이거를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방첩사를 이번에 해체할 수준으로 예. 방첩사의 임무는 그대로 두되 네. 그걸 다른 부서로 이양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방첩사 쿠데타에 항상 방첩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모든 군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가 방첩사예요. 사실은 개업 네. 저기 쿠데타 징후를 포착을 해야 되는 게 방첩사인데. 그렇죠. 그걸 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가담해 버리는 순간에 눈과 귀가 다 가로막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또 사령부로 돼 있으니까 거기 막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과제 속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그 여러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사보안 이런 것도 방첩사가 하는데 그거는 정보본부로 한다든가 그다음 수사 기능은 조사본부로 보낸다든가 분산. 예. 분산시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요. 군은 모니터링은 해야 됩니다. 예. 무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분산을 해서 한 곳에
방첩사령관에 집중되게 하다 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안보지원사령본으로 개편을 했던 거와 요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문재인 때 했던 방식이 바른 방식이었어요. 아, 그래요?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축소를 해서 실제 안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갔는데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시 예전으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렇죠. 대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늘리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계엄을 준비하는 징후도 그런 것도 하나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방향은 저는 맞았다고 보고요. 네. 다시 그거보다 더 이번에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네, 예. 지금까지 장성으로 국한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 12.3 그날 밤에 그 행적이 밝혀지면서 몇몇 영관급 장교들의 용기 있는 어떤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전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성과 영관의 차이입니까? 개인의 차이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는 개인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그리고 이 또 세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대 차이도 네, 있다. 네, 네. 그럴 수 세대 있겠네요. 차이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쭉 군에서 지휘할 때 보면은 예. 젊은 우리 청년들, 사병들 또는 젊은 장교들 소령 다 다릅니다. 예. 교육해 보면은 제가 위관급 중위 소위들한테 하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포스타 때도 그렇게 활발하게 자유분방하게 질문도 하고 하는데 네. 소령 한 대령 정도한테 교육하면 질문하려면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계급이 내려가 영관급은 생각하는 능력이 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군의 정령하던 틀 속에 네. 갇히는 면도 있죠.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네, 경향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다 종합을 하면은 추상 이제 언어로는 군의 문민 통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네.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이 꼭 장관이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장관이 돼서 한다 이걸로 단순화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군 문민 통제는 사실은 헌법 교육과 민주주의의 교육, 우리 모든 간부들이 그걸 깨쳐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 가운데서 헌법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면서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을 때 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헌법 가치 하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상명하복만 강조되는 군의 문화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여기에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죠. 물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도 만들지만은 네. 한편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강화가 되고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그 군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게 다른 나라의 군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게 한국군의 어떤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한국군은 더 서열 의식이 더 전 강하다고 봐요. 그래요? 예, 미국이나 외국군에 비해서 서열 의식. 왜 그런 것들이. 거예요, 그게? 그건 우리 오랫동안 유교적인 문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 군 내에서는 아직 그런 문화가 저는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혹시 그 군이 이념화되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약간 다른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군이 이념화되는 데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게 북한이라는 요인이 그거를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또 촉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군은 좀 보수화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북한을 늘 적으로 예. 해서 그 북한 항상 훈련할 때 적사항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야에서는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국민들이 위기에 빠질 때 늘 달려가서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고 그런 걸 확대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위협도 이제 국가적인 위협이 확대되잖아요. 옛날엔 단순히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했다면은 지금은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연재해로부터도 보고하고 네. 테러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장된 개념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군도 훨씬 더 지금 민주주의라든가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군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군이
지금은 임무를 북한에 국한하지 말고 초국가적인 위협에 확장을 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다 보면은 국민을 제일 그 위에 두고 국민에 충성하는 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난감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 12.3 내란의 핵심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또 주요한 증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내란에 가담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또 그 이후에 어떤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데 일조한 측면들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가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일단 내란의 주역이었고요. 네. 특전사의 핵심 사령관이었고 예. 그 전에 12.3 내란이 나기 전에 반기를 들었다면 진짜 어휴. 상을 줘야 될 일인데 그렇죠. 훈장까지 줘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내란에 관여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보고 예. 단지 본인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그리고 전모를 밝혀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네. 법정에서든 헌재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판관들은 충분히 정상 참작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이거 물론 재판이 다 끝난 다음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예. 국민들의 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네.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는 길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아무튼 12.3 내란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지금 군 내부에서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 좀 들으셨어요? 네, 군 내부는 처음에는 좀 대단히 혼란스러워했고요. 예.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는 좀 분노하고 분노라고 하는 건 이용당했다. 이용당했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의 저런 모든 걸 책임으로 하고 그리고 국민께 미안함과 분노함 두 가지죠. 사실은 저 말단 부대에서는 특전사나 수방사를 제외하고 저 말단 부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란군 개헌군으로 취급받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분노스러운 면도 있고 지금은 많이 안정은 찾아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군은 조금 멀었다고 봐요. 이 왜요? 내란에 대한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 그래서 군 스스로 자정노릇을 해서 내란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래야 거듭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그래서 더 단호하게 단죄를 해야만 네, 그게 그렇습니다. 군의 이제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군에 이번에 내란 척결을 하지 않으면은 예.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래에 또 우리가 그 역사적인 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다시 쿠데타를 그 또 유발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12.3 내란을 완전히 척결을 해야 됩니다. 5.16 쿠데타를 척결을 못하니까 12.12 쿠데타가 일어난 거고 12.12 쿠데타도 단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또 일어난 거고 이번에는 진짜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고 군 스스로 엄청난 자정 노릇을 해야 된다. 자정작용을.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란 일주기 특별기획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꾸며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